다시 또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임상적인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은 들으시면 다시 또 들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관련된 뭐 공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대표님이 강의 의뢰 왔을 때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3시간 주세요 했는데 2시간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너무 말도 지금 빨리 해야 될 얘기도 많고 해서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들을 이렇게 형광색으로 각양각색의 형광색으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브레인보우 프로젝트입니다. 브레인 그 다음에 레인보우를 합쳐서 브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들의 전체적인 연결망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커넥텀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인데요. 뭐 11계단이라고 이게 최 사장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내가 들춰내기 전까지 세계의 신비는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저한테 그랬었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너무나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의사로 살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믹이라고 하는 시대가 생기면서 사실 마이크로바이옴도 사실은 그런 오믹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런 커넥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겉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건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핵심적인 개념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 뇌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기능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근데 이 둘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그래서 겉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능의학에서 다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건강의 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와 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건강의 핵심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에콜로지 계속 말씀드린 겉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겉브레인 엑시스가 거의 모든 염증성 질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장내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뇌와 장축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장내에 들어가게 되고 장내의 미생물들과 여러 가지 상호 소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겉브레인 엑시스를 이루면서 이 겉브레인 엑시스가 전체적인 다른 몸의 많은 기능들에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배웠던 해부학이나 질병들은 다 장기별로 쪼갰는데 최근에 어쨌든 기본 의학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쨌든 여러 축을 자꾸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 기능의학 자체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저희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게 장입니다. 쥐의 장인데 쥐의 장을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다 신경입니다. 신경. 그래서 장 안에는 브레인 다음으로 너무나 많은 신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런 수십 개의 뉴로트랜스미터나 도파민, 세로토닌의 대부분들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이 개념들이 1998년도에 사실은 이분이 이제 해부병리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죠. 그러면서 장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비드 펄머터는 미국에서 그 신경과 의사인데 기능의학 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레인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 다음으로 만든 게 이제 브레인 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미생물들이 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라다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논문들의 제목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기 아일랜드에서 일하는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두 분들이 내는 논문들을 보면 이 되게 유명한 논문이다. 마인드 얼터링 마이크로오가니즘, 마음을 바꾸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장내에 사는 세균들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과 마음,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고, 보시면 멜랑콜릭 마이크로브에서 우울하게 만드는 미생물들이 있다. 디프레션과의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정신과 의사니까 사이코바이오틱스를 만들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인간의 무의식을 형성하는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논문들의 제목만 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들이 어떻게까지 퍼져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 집단 무의식, 미생물들이 만드는 하나의 무의식, 그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우리가 케미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뉴로트랜스미터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미생물들이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원은 거쳐 가면 사실은 미생물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내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런 클래식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쪽 쭉 끝에 가야 인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화의 계통으로 보면 박테리아나 이 고세균이라고 하는 아케아가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세균들이라고 보면 얘네들이 이런 엔자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뉴로트랜스미터 엔자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진화적으로 계속 오면서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세균들은 얼마든지 이런 다양한 케미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브레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뉴로트랜스미터나 BDNF, 아니면 인테스티널 이 베리어, 리키것이나 정션의 펑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경계통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나 뭐 쇼체인 패티애시드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면역계통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뇌 자체는 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데 뮤커스나 바이오필름 형성에 영향을 주고, 모틸리티나 퍼미어빌리티, 또한 이문 평선.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가 우리가 뭐 다 보면 장건강 흔히 얘기할 때 뭐 음식하고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뭐 거의 뭐 한 70-80%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의 방법들은 아주 다양한데,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나 트립토판 메타볼리즘, 아니면 이뮨셀을 중심으로 한 사이토카인들, 아니면 베구스 너브나 이런 너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쇼체인 패티애시드, 부트레이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하는 방법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와 장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동물 데이터, 현재까지 연구된 동물 데이터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탄탄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겉브레인 엑시스와 장내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성 장질환인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앵자이티나 오티즘, 아니면 이런 뇌의 질환, 아니면 정신의 질환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관계된 질환들은 지금 뭐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들이 다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현재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그 관계의 포션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똥도 약이 된다는 거. FMT,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대변 이식인데 아주 드물었는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은 1년에 몇 명씩 대변 이식하고 오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인펙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메트로니자졸하고 오랄 방코 써도 치료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FMT 하면 사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환자 설사 먹으면서 밥 먹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오픈바이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동결 건조한 똥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녹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
위내시경을 통해서 듀오데눔까지 12장까지 가서 거기다가 이제 대변을 쏴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게 또 FMT 캡슐 해가지고 사실 똥 캡슐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동결 건조해서 캡슐로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이게 2013년도에 NEJM에서 했던 논문이죠. 그래서 CDI 인펙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 방커준 그룹하고 그 다음에 FMT한 그룹하고 딱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이 스터디가 되게 빨리 종결이 됐어요. 왜냐면 했는데 이게 효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이 케이스가 보면 N수가 16개, 13개에서 30케이스도 안 됩니다. 근데 방커준 그룹은 좋아지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되는데 FMP 했더니 93%에서 좋아지니까 이 연구는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종결하고 바로 임상으로 쓸 수 있게 한 연구가 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대변 이식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왜냐하면 CDI 인펙션으로 1년에 수만 명이 죽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똥의 희망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 해가지고 봤더니 리커런트 리프랙터리 CDI 인펙션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치료 효과는 거의 92%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MT 캡슐 자체도 연구한 거 보니까 위쪽으로 먹으면 한 82%. 그 다음에 로어 딜리버리는 콜로노스코피나 시그모이드 에네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그것도 한 91%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뭐 올리비올이나 몇 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이제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NMR을 꽂은 다음에 얘를 확 풀어가지고 쏴주고 빼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이 공식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 시도를 해보고 했었고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먹어서 여기까지 넣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다이렉트하게 이런 설사하는 환자들한테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16년, 17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 이런 게 막 돌아다녔죠. 셀프 FMT 해가지고 대변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NMR 장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FMT 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까다로워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효과적으로는 너무나 확실한데 이게 똥이 얼마나 안전한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 오픈바이옴에서 대변을 계속 이렇게 기증받는 게 아니라 삽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실렉션 해가지고 계속 검사해서 좋은 똥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러가면 그것도 꽤 비쌌던 거예요. 똥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데 어쩌면 똥만 싸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똥만 싸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관리를 하면. 그래서 이게 FMT가 사실은 CDI 인펙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서 현재까지 많이 시도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부터 RCT도 있었고 그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파킨슨병이나 멀티플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자폐증, 만성 피로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스터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오티즘 환자 가지고 한 데이터인데 했더니 18%에서 위장 증상이 좋아지고 20에서 20%에서 어떤 문제 행동 증상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티즘에서 아마 가장 그래도 최근에 이 오픈 레이블 테스트로 18명의 환자를 가지고 한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신경계의 발달에 되게 중요한 크리티컬한 피리어드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팩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뇌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생후 태어난 이후에 한 2년 정도거든요. 2, 3년 정도인데 엄마한테서 이주받은 미생물들이 아이의 장에 정착하는 시기도 사실은 그 시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큰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어셈블리 되고 브레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들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티즘 아이들이 위장 증상이 되게 많고요. 아이들 보면 만성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많이 하고 하는 아이들 보면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치료를 먼저 해주면 많은 다른 증상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여기 장이 건강해야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뇌 발달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설사병 걸리고 나면 한 500g에서 1kg 가까이 쭉 빠지잖아요. 그 10kg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 정도 웨이트 로스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게 1년에 몇 번씩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상적인 그로스하고 디벨롭먼트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장내 미생물,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면역계, 그 다음에 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같이 발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키울 때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생애 초반에 만들어진 미생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것들이 사실 오티즘이나 ADHD, 스키조, 앵자이어티, 무드, 임펄스 컨트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는 이유들은 그렇고, 생애 후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FMT 자체가 파킨슨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동물 모델이 지금 MPTP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도파민érgic 뉴런을 파괴시켜서 이제 그 파킨슨 증후군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FMT를 해서 미생물 자체를 바꿔줬더니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물 실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전에 파킨슨병에서 가장 그 해부학적으로 볼 때 큰 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장에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알파 시뉴클레인이 먼저 생기는 곳이 장하고 이 후각 신경에서 먼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파킨슨병이 어쩌면 그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뇌가 아니고 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일 거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원인 불명의 이디오패식 컨스티페이션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한 10년 이후에 파킨슨으로 한 8, 90%가 파킨슨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